중국은 안 돼. 그 조건을 갖추면 미국 시장에 당신들은 얼마든지 와서 당신네 시장인 것처럼 뛰어놀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안 돼. 수용 불가능한 무역 불공정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생할 생각이 전혀 없는 국가야. 딱 낙인 찍어버린 거죠. 이것은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미국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하와이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미래학과 국제관계론,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정치학 박사 이영호입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지금은 트럼프 취임 이후 트럼프의 그 세계 구상, 세계 전략 구상이 진정한 그 속내와 전략적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분석하고 연구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명의 전환, 이게 오고 있다는 그 인식을 트럼프가 하게 되면서 이 모든 말을 하고 협정 체제, 그리고 골든 돔 체제, 그리고 그 초국가적 글로벌리스트들의 이념적 공세를 저지하는 것, 이 삼축 전선에서 트럼프는 자기 나름으로 지금 현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투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골든돔 체제에 들어올 수 있어. 이게 입장할 거야, 입장권 살 거야, 말 거냐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말을 하고 협정 체제를 구축하려는 첫 번째 수단이라면, 두 번째 수단은 미국 시장을 트럼프는 자주 어떤 말로 부르냐면 골든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시장을 황금 시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고 협정에 서명할 거야 말 거야, 입장할 거야 말 거야 하는 그 두 유인책이 바로 이 미국 황금 시장을 무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고, 이 미국 시장에 상품을 갖다 팔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특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고요. 미국에 팔 때 그 물량과 또는 그 어떤 품질의 어떤 조건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경험치, 시장 경험치를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세계 어디서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국 시장, 황금 시장에 입장하려면 관세, 환율 조정, 산업 제조업 이전, 국채 구매, 안보 비용 부담, 이것에 당신네 국가들은 일종의 비용을 입장권을 사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입장권 사면 회원권 주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이야기했죠. 골든 티켓인가 뭔가 해서 뭐 600억짜리, 500만 불짜리 그 돈 내면 골든 티켓 줘서 영주권 바로 주겠다. 비슷한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미국 시장에 돌고 싶으면은 이 관세 문제, 환율 문제, 산업 제조업 이전 문제, 국채 구매, 안보 비용 이거 부담해. 그리고 또 기업이든 국가든 미국 시장에 접근하려면 자기 마진만 챙기려고 그러지 말고 미국의 무역 적자만 안기지 말고, 그리고서도 달러는 많이 받아가려고 그러고, 미국에는 무역 적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상황에서 경상수지 적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은 이제 그만해라. 서로가 양보하자. 는 게 이게 지금 현재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 국민은, 미국의 소비자는 다시 말해서 돈을 이렇게 내야 될, 무역 적자를 통해서 외국으로 돈을 뿌려줘야 될 상대가 사람이 아니고, 그 물건을 사주니까 그 사주는 거에 대한 고마움을 보상받아야 될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국민이 생각을 해봐라. 미국 국민이 전부 다 외국 물건 안 사고 바이 아메리칸 하자 하는 그 애국주의, 미국 물건을 사자 하는 애국주의라도 돌아서면 당신들 물건 어디 팔 거야? 뭐 유럽 가서 팔래? 남아메리카 가서 팔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중국 가서 팔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어디에 미국 시장만큼 강력한 수요와 구매력을 가진 시장이 어디 있냐? 그래서 네가 손해를 감수할 각오가 돼 있으면 우리가 소비해서 보상해 줄게. 이 미국 시장을 마치 5성급, 6성급 리조트에 놓여있는 VIP 라운지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입장하고 싶다면 연회비, 관세를 비용한 거죠. 기부금, 안보부담금, 숙박조건, 생산기지 이전, 그리고 정치적 충성도, 미국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 조건을 갖추면 미국 시장에 당신들은 얼마든지 와서 당신네 시장인 것처럼 뛰어놀 수 있다. 이제 이거죠. 중국은 안 돼. 중국은 이런 수용 불가능한 무역 불공정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생할 생각이 전혀 없는 국가야 하고 딱 낙인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들이 무역 흑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통해서 벌어간 달러로 미국의 빌딩을 사들이고 맨하탄 빌딩을 사들이고 아주 잠재력 있는 그 진짜 좋은 스타트업 기업 사가지고 통째로 막 그냥 중국으로 옮겨가 버리고 미국의 그 기반 인프라의 밑바닥을 야금야금 파먹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겁니다. 뭐 일정 부분 인정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는 보면은 마르라고 협정이 얼토당토 안 하게 보이는 미시 경제 분석가들의 눈에는 얼토당토 않게 보이겠지만 사실 이러한 정치와 경제와 안보가 서로 연계되어 가면서 마르라고 협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는 것이고 이것은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미국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은 문명 전환기입니다. 문명 전환기? 뭐 그런 거창한 소리를 해. 그냥 이자, 환율, 딱딱 숫자 떨어지는 것들 이야기해도 무지를 파네. 문명 전환에 퀀텀 뭐 문명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거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겠죠. 소위 말해서 이런 거창한 이야기는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대 담론이라고 합니다. 분석의 툴에 있어가지고 관점에 있어서 제일 밑바닥에 세부적으로 보는 것들 이자율 뭐 이런 것들은 마이크로 미시 그리고 미시 분석이고 그 위에 메소 중간 단계에서 보는 겁니다. 그 위에 거시 매크로 이렇게 딱 삼각형이 그려지면 그 위에서 이 삼각형 전체를 둘러싸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삼각형이 하나의 그 국가체제라고 해서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잖아요. 신라시대가 고려되고 고려가 조선되고 바뀌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 피라미드가 마이크로, 메소, 그 매크로라는 이 피라미드가 움직여가는 허물어지는지 더 지워지는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거대 담론입니다. 거대 담론이 지금 필요한 시대다. 거대 담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주 잘 아는 막시즘, 막스주의가 거대 담론의 상징입니다. 막스는 한마디로 막스 뭔데? 그러면은 인류 역사는 5단계로 발전해 왔다. 고대 노예사회, 중세사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로 쫙 이렇게 흘러간다.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의 막시즘 속에, 막스주의 속에 넣어놨습니다. 이걸 거대 담론입니다. 그리고 막스주의는 거대 담론의 교준으로서 했지만 구냉전 때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동구권이 해체되면서 야, 막시즘 이거 엉터리였네. 막시즘 이야기대로 하자면 사회주의가 패권을 잡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갔어야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1891년도에 완전히 그 냉전 종식을 갖다가 하는 동구권 해체, 소비에트 해체가 있었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1889년부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막시즘을 버리고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계나 철학계나 뭐 사회적인 지식인이나 뭐 전부 다 하면서 다 파선하는 배에 그 쥐새끼들이 다 탈출하듯이 다 탈출해 버립니다. 그런 이전에는 사실 이야기하자면 이 막시즘을 이야기하고는 어떤 논문도 제대로 통과가 안 돼요. 뭐 저널에 논문 하나 실으려 해도 막시즘의 사고방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막시즘적인 툴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공산주의라는 이야기 안 해도 바로 막시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막시즘적인 접근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인정받던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거대 담론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막시즘의 오류가 판정됐다는 것도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하면은 노멀 스테이트가 진행된 겁니다. 이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거의 뭐 미국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 체제가 딱 돼가지고 이 삼각형의 그 분석 구조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딱 그냥 안정된 노멀 스테이트가 유지된 거죠. 그런 데는 마이크로한 이런 것과 그 매크로한 이런 분석들이 맞습니다. 틀 자체가 안 움직이니까 틀은 불변이다 생각하고 그 안에서 뭐를 해야지 주식이 오르고 뭐를 어떤 기업들이 요 안에서 어떻게 사부작 뜰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분석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틀 자체가 지각판이 움직인다. 이제 디지털 기술에서 주된 기술이 지배적 기술이 퀀텀 기술로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되면은 이거 완전히 우리 사회 구조 인프라가 완전히
흔들거리네. 이럴 때는 그 흔들거리는 현상을 분석하는데 마이크로 미시적인 거 이런 거 갖다 대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정치, 경제, 군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안보 통합되어 가지고 하나의 체제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떤 납득되는 이야기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대 담론이 필요한 시기가 다시 왔다. 근데 그것이 막시즘 같은 것은 아니고 결정론적이거나, 결정론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 역사는 정해져 있다, 갈 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막시즘 같은 것이 결정론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확률적이고 또는 확실한 그 기술의 어떤 그 전환으로 인한 사회체제의 전환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퀀텀 시대가 오고 있다. 퀀텀 기술이 사회를 지배하는, 디지털은 이제 2차적인 부수적인 그 기술로 가고 있고 퀀텀이 오고 있다는데, 퀀텀이 도대체 뭡니까? 퀀텀이. 저는 지금 자연과학적인 퀀텀, 양자역학의 퀀텀을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걸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래, 퀀텀 문명은 우리가 보통 퀀텀 컴퓨팅이 사용되는 시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퀀텀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퀀텀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 그 퀀텀 속에는 뭐가 있느냐? 퀀텀 컴퓨팅의 능력을 토대로 초지능 AI, 퀀텀 파워드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초지능 AI가 작동하는 사회가 온다는 거죠. 그 초지능 AI가 퀀텀 컴퓨팅을 토대로 하고 있는 그 초지능 AI가 사회 전체를 실질적이고 지배적인 하나의 플랫폼 같은,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요? 소위 윈도우 컴퓨터의 윈도우 OS 같이 어떤 걸 입력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차사사삭 처리해서 내주는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 같은 역할을 하는 사회가 오고 있다. 보다 조밀하고 보다 더 예측 가능한 사회가 오고 있다. OS는 넣었다 하면은 뭐가 나올지 알거든요, 우리가.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퀀텀 문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럼 변화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보 처리 구조가 이진법 기반의 디지털에서 양자 중첩과 얽힘에 지금 현재 큐비트 시스템으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연산북립 이런 것들이 쭉 여기에 써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경제 안보 면에서 이 파괴력입니다. 이 퀀텀과 디지털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비교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어떤 그 스펀지, 아주 고밀도의 스펀지를 딱 단면을 내면은 거기에 기포들이 쫙쫙쫙 막 굉장히 많이 기포들이 보이죠. 그 기포들이 그 중에 딱 한 개, 무한하게 있는 기포 중에 딱 한 구멍만 반대편으로 통과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할 때 디지털 컴퓨터는 그 CPU 한 개일 경우는 그 CPU 한 개가 그 구멍을 다 찔러봐야 됩니다. 가다가 막히면 이거 아니네. 다음 가다가 막히면 이거 아니네. 이렇게 해서 돌아오고 마지막에 아니면 운 좋게 빨리 그 뚫혀 있는 구멍으로 쑥 들어갔을 때 그게 반대편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럼 CPU를 갖다가 10개를 쓰지? 그럼 10구멍을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죠. 이걸 직렬적인 연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퀀텀은 어떤 식이냐면은 연기를 피워낸 것과 똑같습니다. 파동이죠, 일종의. 연기를 팍 피우는데 이 연기가 약간 지능이 있어요. 그래서 연기가 그 전체 구멍을 한꺼번에 수르륵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한 번 수르륵 들어가면은 그 중에 반드시 하나는 반대편으로 뚫혀 있겠죠. 병렬 연산이라고 합니다. 초지능적 병렬 연산. 이것이 퀀텀 컴퓨팅이 대신해 주게 되고 거기에 현재의 챗GPT나 뭐 이런 구글의 그 AI가 그냥 하면은 오늘 좋았어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파워풀한 은행의 어떤 암호 체계나 공개키 암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깨버릴 수 있는 그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왜 이렇게 하냐면은 지금 우리 공개 암호키, 퍼블릭 키 방식은 RSI, ECC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한 번에 한 구멍을 쑤시는 그 CPU가 그렇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키가 어떤 암호를 프로그램을 아주 잘 짜가지고 어떤 해킹이 들어왔다 할 때 이 암호 키가 스스로를 갖다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칩시다. 바꿀 수 있으면 그만큼 자율적으로 바꿔내는 아니면 프로그램에 의한 거지만 디지털에는 자율이라는 게 크게 없으니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고 칠 때 양자 기술은, 양자 컴퓨팅은 얘가 어디로 바꿀지에 대해서 이 스폰지의 그 기포처럼, 구멍처럼 수많은 확률 정보를 가지고 다 한꺼번에 진격해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복잡하게 바꿔나간다 한들
바로 이 퀀텀 컴퓨팅의 그 파워에 의해서 해킹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은행의 그 계정 암호, 그리고 또 뭐 하다못해 군사 기밀 정보에 대한 암호, 또 더 크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핵 발사 버튼의 암호, 이런 것들을 만약에 누군가가 아주 퀀텀 우위에 서 있는 집단이나 조직이 그걸 갖다가 해킹한다고, 퀀텀 컴퓨팅을 해킹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무서운 일이 생길 거냐 하는 거는 뭐 007, 007 영화나 뭐 여러 가지 첩보 영화 보면 뭐 가끔씩 그 핵을 해킹해서 뭐 어떻게 하고 하는 영화들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멀리서 원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알면은 이거 퀀텀이 조금만 더 가다가는 내 은행 정보, 계좌번호, 돈 다 털리지 않을까? 내 주식 다 날아가지 않을까? 내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 싹 날아가, 어느 날 갑자기 깨보면 날아가 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스트레스가 막 쌓이죠? 이 스트레스를 퀀텀 모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퀀텀 모프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현재 이미 공식적으로 지금 추진 중이지만은 양자 내성 암호화 체계로 전체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 지금 바꾸는 중입니다. 양자 내성으로.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퀀텀 스트레스가 퀀텀 모프. 모프란 거는 몰핑의 그 영어인데 탈바꿈 시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보면은 퀀텀 모프라고 여기 빨간 글씨로 써 있지만 디지털의 기존 체계가 전부 다 퀀텀 베이스로 넘어가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모프라는 것은 보통 영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메타몰포시스라 해서 탈바꿈, 탈피, 변태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애벌레 군뱅이가 이렇게 기 다니다가 나뭇잎을 따먹고 이렇게 나방 좀 덜 징그럽게 우리 그 누에를 봅시다. 뽕나무에 당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충분히 성장하면은 스스로 매달려서 자기 몸을 칭칭칭칭칭칭 그 누에 실로 그 꼬치를 만듭니다. 그 안에 일종의 번데기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기어 다닐 줄밖에 모르던 이 애벌레가 날개가 달리고 더듬이가 나오고 아주 예쁜 컬러로 입혀진 나비로 변신하느냐 이거. 그렇게 변해가는 걸 몰핑이라고 합니다. 메타몰포시스라고도 하고. 근데 그 애벌레가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은 희한하게도 애벌레는 군뱅이는 자기 몸을 스스로 다 안에서 나오는 화학적 물질을 해서 다 자기 몸을 다 녹여버립니다. 완전히 녹여버리고 그 녹은 물 찐득찐득한 물이 완전히 허물어진 같은 그 물이 염색체로서의 유전 정보를 작동시킵니다. 그러면은 허물어진 그 단백질과 여러 가지 영양소를 기준으로 거기서 다시 다리를 만들어내고 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몸통과 날개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과거에서 조금 바뀌어가지고 날개 톡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허물어진 다음에 다시 말해서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혁신적 건설, 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몰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퀀텀 몰프 스트레스가 있는 시기다. 퀀텀으로 전환하는 시기다. 그런데 지금 해석들을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미국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 상황을 보면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마이크로 분석, 미시 분석에 의해서만 주식시장 분석하듯이 뭐 분석하고 앉았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말씀 또 들으면 또 어디서 또 공백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대 담론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거의 1990년부터 한 30년, 한 5년 지나서 다시 문명이 바뀌고 디지털의 정점을 지나 문명이 바뀌고 있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그 딜로이트, 랜드, 구글 또는 이런 데서 맥킨지 이런 데서는 지금 퀀텀 모프 어느 정도 올 거냐 그걸 예측하는 나름의 예측한 표가 이겁니다. 이 표는 뭐냐면은 부캐넌 잉글스홀에서는 2028년 정도면은 퀀텀 문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윈슬로우도 그랬고 그 대신에 그리고 2003 맥킨지 그룹에서는 30년에 2030년이면은 퀀텀이 우위를 가질 거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이 기준이 뭔데? 뭐가 있어야지 그 퀀텀이 우위라는 건데 퀀텀 우위라는 것은 디지털에 비해서 훨씬 우위라는 겁니다. 거기에 Q데이라는 개념을 설정했어요. Q데이. Q데이가 뭐냐면은 기존의 디지털 암호, 은행 정보 암호, 무슨 금융 정보 암호, 무슨 군사 정보 암호
이런 그 암호 체계를 퀀텀 컴퓨팅의 능력으로 깨버리는, 해킹해버리는 이 날이 Q-Day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 Q-Day가 언제 올 것이냐로 퀀텀이 이제 문명적 우세를 정하고 디지털은 쇠퇴의 갈 길을 갈 것인가. 그렇다고 디지털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죠. 퀀텀 칩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 또 베이스들, 인프라들은 또 퀀텀 디지털 그 베이스가 받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보는 데는 28년. 그리고 이거는 뭐 예외적으로 글로벌 리스크 인스티튜트라는 이거는 너무 엉터리 없이 멀리 잡아놨고, 구글은 지금 현재 언제입니까? 2033년 정도, 34년 정도. 그리고 딜로이트는 2032, 3년에서 쭉 진행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 예측 전문 그 기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퀀텀 그거 될까? 이러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더 여기에 어떤 객관적인 기업들, 그 예측기관들, 연구기관들이 예측뿐만 아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관들이 2028년이다, 2030년이다, 2035년이다고 예측을 했지만 그게 더 늦어질지 더 빨라질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과학혁명의 역사를 보면은 여기 써놨죠. Disruptive Algorithmic Breakthrough. 이거는 뭐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도 않은 돌발적인 파괴적인 어떤 기술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디스트립티브 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으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구는 다 점잖게 써 있고 정지돼 있고 천체가 빙빙빙빙 돌고 있어 하는 천동설에서 어느 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와서 아니야 지구가 뱅뱅 돌아 지동설을 말했죠. 그리고는 종교 재판에 탄압을 받고 하지만 그 발견 하나 그 갈릴레오가 그냥 짐작으로만 한 거 아니고 여러 가지 별들을 갖다가 관측한 다음에 움직임을 다 추적한 다음에 이제 내는 거죠. 그 인식론의 전도. 그게 배를 타고 끝까지 달려가더라도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뚝 떨어져 가지고 죽는 일 없어. 가보자 하는 일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로 중상주의를 만들어내고 지구 끝까지 가서 우리가 장사를 하자는 것도 만들어내고 지구 끝에 가면 황금으로 된 산이 있는데 그 가서 금을 만들어 캐와서 우리가 벼락부자 한번 돼보자는 그런 일들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과학혁명이 문명을 바꿔낸다는 것이죠.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본래는 뭐 그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양자 게이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제대로 컴퓨팅이 되려면은 양자 오류를 수정하는 그 메커니즘이 알고리즘이 1조 5천억 정도의 그 양자 게이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영국에서 논문이 발표되고 실증을 했는데 이제 양자 오류 수정에 필요한 그 논리적 큐비트는 41만 개로 다 다운돼 버렸다. 단숨에 400배가 넘는 양자의 점프가 양자 컴퓨팅의 점프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론은 파괴적 알고리즘은 예측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예측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게 퀀텀 모프 시대입니다. 그래서 퀀텀 문명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왜 그런 기술, 퀀텀 기술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세계를 말하라고 협정 체제국과 말하라고 체제에 들어올 수 없는 국가로 딱 이중 구조로 나누려고 그러느냐.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퀀텀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퀀텀을 다른 국가나 다른 기업보다 더 퀀텀 기술이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으면 상대의 디지털 기반 혹은 낮은 정도의 그 낮은 수준의 그 퀀텀 암호는 바로 그 뛰어난 연산 속도로 말미암아서 바로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퀀텀 문명은 폐쇄적입니다. 어쩔 수 없이 폐쇄적이에요. 왜냐면은 디지털 문명은 막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 소스를 공개해서 많은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내고 많은 앱을 만들어내고 해야지 이게 더 많은 기술의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기술의 속성 때문에 공개적이고 개방적입니다. 디지털은. 근데 퀀텀은 이 파괴력 때문에 그리고 퀀텀 역학이 너무나 어려운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인 그 지식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성국이나 적대적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국가나 기업과는 공유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퀀텀의 폐쇄성이라는 성격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만약에 퀀텀 기술이 만약에 그 미국의 IBM이 최근에 이제 그저께
IBM이 그 발표를 했는데 29년에는 완전히 실용성 있는 퀀텀 컴퓨터를 만들어내겠다고 하고 로드맵을 3단계로 나눠서 짰어요. 발표했습니다. 그 IBM이 자, 중국 시진핑 오십시오. 우리 퀀텀 컴퓨터 이거 이대로 기술 전해줄게요. 그러겠습니까? 안 되죠. 퀀텀 문명은 기술 접근성에 대한 신뢰 장벽이 딱 막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입성하려면은 높은 비밀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그런 권한을 가진 라이센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퀀텀 기술의 본질적으로 퀀텀 기술은 지능입니다. 이런 지능, 초지능. 그래서 이런 초지능을 가진 국가가, 초지능을 가진 기업이 다른 저수준의 지능을 가진 국가나 사회적 기업보다 더 우월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퀀텀 문명의 초지능 AI가 바로 국가의 위계를 결정한다. 세계적인 위계를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퀀텀 문명은, 트럼프는 이러한 속성을 이해하고, 아,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 이런 시대가 오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말하라고 팀이 연구하고 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국가들하고는 퀀텀을 이해할 수도 없고, 퀀텀의 기술을 개발할 수도 없고, 접근도 안 되는 이런 국가들하고는 이제 같이 갈 수가 없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신뢰 기반의 이중적인 그 서큐트, 이중적인 체제로 가야 되겠네. 거기서 이제 모든 게 이제 하나로 통합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협정, 인도 중동 경제 회랑, 그리고 또 마르라고 협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고 골든 돔까지 거기에 얹혀서 안보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럴 거다. 문명이 발전하고 그 퀀텀 기술이 2029년에서 33, 4년 사이에 일반적인 지배 기술로 등장한다면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팀들은 그것을 먼저 깨달았다는 거고, 저는 뒤에 따라가면서 그걸 분석해내서 알게 된 스타일이고,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제가 뭐 걱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퀀텀 기술은 말이죠. 한번 우위를 딱 차지하면은, 그걸 퀀텀 기술의 스노우볼 효과라고 그러는데, 눈이 아주 그림처럼 잘 쌓여 있는 이 언덕배기에서 똑같은 주먹만한 눈덩이를 갖다가, 아니 1분 아니라 30초 먼저 굴린 자와 눈덩이와 30초 늦게 굴린 자의 눈덩이는 갈수록 거리가 더 벌어지고 갈수록 더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걸 스노우볼 효과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당연한 거죠. 30초를 먼저 굴렸던 간에 이 눈에 쌓이는, 눈에 묻어들어가는 둘레가, 원래 그 구의 둘레가 점점 커지니까 구르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리고 뒤에 가는 것들은 아무리 같이 가자, 제발 같이 가자, 그래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스노우볼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노우볼 효과의 측면의 관점에서 선발주자인가, 아니면 후발주자인가, 제가 걱정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한국은 명백히 후발의 후발주자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발표한 그 내용입니다. 세계 주요국의 양자기술 수준을 만들었는데, 미국이 100으로 볼 때 양자 컴퓨팅은 중국이 35, 그리고 한국은 2.3입니다. 그리고 양자통신, 이게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서, 이 세 가지가 양자기술의 3대 축이라고 합니다. 양자기술의 3대 축. 근데 양자통신은 미국은 84.5, 양자통신에서 중국은 82.5, 비슷하게 가죠. 양자통신에서 한국은 2.9, 양자센서는 140.9, 2.9입니다. 근데 양자통신에 중국이 이렇게 높은 점수가 올라간 이유는 묵자호라는 양자통신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이 올려준 거지, 사실은 전반적 기초기술들은 여전히 한 40 정도에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한국 2.3, 양자통신에 2.9, 양자센서에 2.9.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 보시죠. 미국의 퀀텀 기업들, 대표적인 퀀텀 기업들의 그 투자 규모를 보면은, 벤처 캐피털 투자에서는 총 규모가 24년도에 26억 달러를 했는데, 25년도에는 10억 달러 플러스 되고 해가지고 Q1에 1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 2분기, 3분기, 4분기는 모르겠고, 1분기에만 벌써 10억 달러 이상이 지금 퀀텀 컴퓨팅 기업에 투자됐다는 집계가 있고요. 퀀텀 시스템 매출, 이건 뭐 됐고,
퀀텀 기업들의 매출이 이미 퀀텀 컴퓨팅 분야에서만 6억에서 7.5억이 2004년도에 일어났고 25년도에 보면 1분기에만 12.5억 달러로 작년 대비 128%가 성장했습니다. 그 사이 퀀텀, 컨티눔, 아이온큐,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이온큐하고 이제 무슨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사들여서 실험하게 주겠다네요. 근데 이 기업들의 한 1기업의 투자 액수가 연간 10억 달러, 11억 달러, 그리고 IBM은 1,500억 달러 투자합니다. 네, 향후 5년간. 그리고 퀀텀 컴퓨팅 인코퍼레이션은 2억 달러. 그리고 정부도 또 6,500만 달러에 40억, 2025년에 30년, 5년간 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답니다. 한국 가계부 수준 한번 볼까요? 2025년에 약 1.36억 달러. 원래 퀀텀 스타트업 지원에 1,4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들 총투자 규모를 볼 때 이건 관주도고 볼 때 약 4천만 달러, 0.4억 달러입니다. 억 달러로 비교했을 때. 이러니까 무슨 게임이 되겠습니까? 근데 퀀텀 컴퓨터에 인재가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좀 배운 사람들 말고는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이제 옛날처럼 디지털 반도체 했던 수준으로 막 돌아서 일할 수 없어요. 미국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학도 제대로 안 받아주고 그쪽으로는. 이러니 한국이 차기 퀀텀 문명 시대에 어디로 갈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퀀텀 기술 분야에서 그렇고 후발주자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마르라고 협정하고 있는 미국의 마르라고 협정과 골든돔을 강력히 추진하는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가 다 못하고 나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이리 갈 수밖에 없다. 퀀텀 기술의 산업 구조가 그렇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구조, 미국의 동맹국 구조를 한번 볼까요? 아까 말했던 I2, U2, 인도 중동 해랑, 사우디, 이스라엘, 아브라함 협정국, 그리고 태평양에는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 이런 사람들이 쿼드를 만들어내고 미군 동맹국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쿼드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쿼드 국가도 아니에요. 쿼드란 4개 국가를 말하는 건데, 일본, 미국, 호주, 그리고 어디입니까? 인도입니다. 한국은 도로라는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장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커스,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UK, 미국, US, 이게 전 세계 대서양과 태평양을 통틀어는 동맹입니다. EU, UK, 호주, 캐나다, 나토, 뉴질랜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트럼프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게 그린랜드 북극권입니다. 북극 항로를 걷다가 구축하기 위한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멕시코 이쪽에 경제권과 또는 희귀광물, 그리고 여러 가지 천연 자원들을 확보하는데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도 대한민국이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그 날들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좀 바짝 긴장하고 바짝 정신 차려서 이 문명 전환기를 잘 건너가자, 이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때 중국이 이제 완전히 개방하고 WTO의 그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시장에 발을 담그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고요. 클린턴은 이야 진짜 이거 우리 미국 자본들이 투자할 데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시장이 수축되는 중이었는데 대어를 한 마리 잡았다, 이런 진짜 이 정도로 기뻐했어요. 중국이 세계 시장에 나와서 미국과 무역하면은 미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고, 그걸 또 가는 여러 기회 있을 때마다 연설에서도 강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은 그 당시에 중국이 마치 옛날 서부로 금맥을 찾아 나서던 러시 같은 그런 꿈을 꿨었습니다. 클린턴 때. 그만큼 중국을 개방하는데 클린턴이 좋아했고, 그 이후인 오바마 때는 될 수 있으면 중국의 성질을 건드리지 않고 중국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오냐오냐 하면서 이제 중국을 달래오는 스타일의 정책을 썼죠. 그런데 중국이 미국에게 큰 시장이었고, 미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인건비가 비싸지고 물가가 비싸지고 그러면서 경쟁력을 잃어가던 미국 제조업의 아웃소싱, 옵쇼링, 그러니까 해외의 생산 기지로서 중국은 아주 중요한
그런 국가다. 세계의 공장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단 사람은 그 당시 트럼프 취임 때까지만 하더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한 가지 이상하다 이거. 중국은 클린턴 때부터, 시장을 개방한 클린턴 때부터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계속 미국이 불공정 무역이다. 이거는 너무 불공정한 그 경쟁 아니냐. 같은 그 세계 시장에서 이거 좀 고쳐달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잘 알려진 바에 되면 지식재산권. 이거 너무 막 불법 카피하고 막 난리 보내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시장도 일부 상품 시장, 그리고 미국에 수출할 시장만 개방하지 말고 자본, 외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시장을 좀 개방해라. 그래가지고 미국도 같이 같은 그 완전 개방된 시장을 좀 우리가 같이 한번 누려보자. 그 환율도 너희들 그냥 고시환율, 환율 자유화도 아니고 시장에 맡기던 환율도 아니고 그냥 인민은행에서 고시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환율. 그래서 미국에 대한 제품이 조금 경쟁력이 약하다 싶으면 환율을 뚝 떨어뜨려서 수출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이러니 우리가 무역 적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트럼프는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만을 갖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그 시장이 중요하다는 그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으면서도. 그래서 중국에게 시장 개방, 환율 자유화, 특히 자본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했었습니다. 취임 전부터. 그러면서 이제 취임하고 난 다음에 2017년 11월 달인가 그때 중국 시진핑과 첫 번째 회담을 하러 가게 되는데 그 회담에서 시진핑은 그냥 트럼프를 그렇게 아주 환대를 했는데 막 그냥 대접하고 이런 걸 환대를 했는데 트럼프가 요구하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거의 안 들어줬어요. 그냥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3일째 시진핑 국빈 방문 3일째 되는 날 마지막 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 그 회담에 시진핑은 나오지 않고 리커창을 대신 내보냅니다. 그 당시 중국의 수상이죠. 총리인 셈이죠. 리커창을 내보내서 트럼프를 회담에 상대를 하게 만드는데 거기서 트럼프 팀은 이런 불공정 무역 조건들을 시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리커창은 적어왔던 종이 한 장 꺼내가지고 그걸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중국 이제 옛날 클린턴 시대에 못 살던 중국 아니야. 이제는 세계 최대의 미국 다음으로 가는 그 GDP의 그 슈퍼 차이나로 바뀌었고 그런 슈퍼 차이나가 이제 세계의 공장으로서 미국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너희들이 현실을 깨달아라. 그런 우리한테 이렇게 시장 개방해라, 환율 자유화해라, 노동시장을 자유화해라 이런 잔소리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런 것은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쪽의 이야기가 쭉 읽어내려가니까 분위기가 싸하게 된 거죠. 그 베이징 회담 협상에서. 그러면서 트럼프는 굳은 얼굴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주는 거 다 듣지도 안 하고 한참 읽어 내려가는 중에 아주 적절한 기회에 그냥 땡큐 하고 자리를 차고 일났다는 겁니다. 이게 맥마스터,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 맥마스터는 안보보좌관이 NSC 국가안보보좌관이니까 돌아오자마자 국가안보실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 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걸 파고들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과는 다르다. 중국은 이미 미국을 우습게 한다. 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새롭게 중국을 대할 전략을 미국의 대전략을 갖다가 수정합니다. 일종의 오바마의 관용 정책에서 불관용 정책으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각 불공정 무역 조건마다 어떻게 대항할 건지. 그래서 크게 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까지 뭐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지 않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것이 아주 높은 고율의 관세와 환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관세와 환율, 트럼프 1기 때는 주로 고관세 정책을 썼죠. 뭐 40% 때리고 50% 때리면서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불공정 무역을 조건을 통해서 국가 보조금을 주고 뭐 완전히 적자 수출해도 기업이 망하는 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좋아. 너희들이 했던 그런 식이라면 우리도 하겠어. 한 게 고관세 정책입니다. 고관세는 오케이. 너희가 30% 가격을 환율 다운시키고 여러 가지 국가 보조금을 줘서 30%를 가격을 다운시켰어? 40% 관세 때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에게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갖다가 대항할 수 있는 큰 파워풀한 무기가 고관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고관세를 때리면 미국 사람들이 비싼 값에 사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성적이지 못하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평가를 전문가들은 했습니다만, 사실 트럼프 1기 때의 경제 평가를 보면은 바이든 때보다 오바마 때보다 더 물가가 안정돼 거의 2% 선에서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어요. 이런 이야기가 왜 그렇게 됐는가를 갖다가 따지면은 미시 경제학, 이자율이 어떻고 관세가 어떻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을 미시 경제학 전문가들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지만, 실제로 관세를 얻어맞은 중국은 그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태국 그리고 베트남 이런 데 공장에 유령 공장 비슷한 그 패킹 공장을 만들어 놓고 제품을 생산해서 그걸 보내서 베트남산, 태국산으로 다 바꿔서 관세를 피해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덕분에 트럼프 1기 때의 고관세 정책은 그렇게 큰 효과를 못 거뒀지만 안정되고, 또 중국에게는 왔다 갔다 하는 그 물류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중국의 그 산업을 타격을 준 거죠. 그와 동시에 이 관세와 그 경제 봉쇄 정책 때문에 중국에서 있던 수많은 서방의 자본들이, 기업들이 탈중국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는 tariff is beautiful, 관세는 아름다워, 이런 말이 트럼프한테는 상당히 진심으로 들릴 겁니다. 근데 1기 때 이런 모든 중국의 그 대응 전략을 트럼프는 완전히 깨우친 거죠. 깨우쳤고, 그래? 우회를 해서 너희들이 막 이렇게 돌아서 미국 관세 당국의 그 눈을 다 패해나가? 2기 때는 트럼프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트럼프를 주변에 둘러싼 그 브레인들을 데리고 말을 하고, 트럼프의 그 리조트 있잖아요. 최고 부금가는 그 리조트에서 모여서 연구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중국을 확실하게 관세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쪽의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시대이길래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트럼프 2.0을 집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기보다는 이제 트럼프의 1기 때의 고관세 정책은 그런 사유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왜 갑자기 미국과의 그 갈등과 대립을 무릅쓰고라도 나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한 그 계기 그리고 그 동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맥마스터가 본 자서전에 나오는 베이징 회담에 그것이 결정 트리거가 되어서 미중 갈등이 신냉전 상황으로 점점 그 확대되어 나왔는데, 그러면 리커창이 대독한 시진핑의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왜 중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노골적으로 선회했을까요? 그러면 그러한 미국이 요구한 불공정 무역 조건을 중국이 들어주지 못한다면, 그럼 미국은 영원히 중국의 어떤 환율 조작, 시장 제한, 노동시장 이런 자유로 인해서 계속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무역 적자를 계속 봐야 되는데, 이제 누가 봐도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두 국가가 완전히 이제 양보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착해버린 거죠. 그 트럼프가 취임했을 그 당시, 베이징 회담이 있을 당시, 그러면 중국이 왜, 무슨 이유로 이제 미국 트럼프, 당신은 저기 무역 불공정 무역 조건 개선해라 이런 소리 이제 하지 마. 중국은 그 정도 수준을 지났어. 이렇게 한 이유를 이제 조금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시장 완전 개방해라가 첫 번째 큰 미국의 그 중국의 요구가 첫 번째가 시장 개방, 완전 개방입니다. 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려면은 중국의 그 중국 공산당 CCP라고 하는데, 짧게는 이 CCP가 중국의 시장에 대해서 손을 떼야 됩니다. 그게 완전 개방이죠. 말 그대로 완전 개방. 다시 말해서
중국의 토지에 대해서, 중국의 기업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는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거죠. 그게 시장 완전 개방입니다. 그럼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예요.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 CCP, Chinese Communist Party는 중국이란 국가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유해야 될 대상입니다.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당은 국가보다 우선이다. 이런 건데 그 당의 기본 토대가 토지와 기업과 여러 가지 자산을 통제하는 그 능력에, 그 힘에 있는데 그걸 포기하라는 거. 이거는 시진핑의 용어를 빌리자면은 체제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마라. 이게 체제의 핵심 이익이라는 겁니다. 공산당의 그 성립 조건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그러면 트럼프가 보기에 그러네. 공산주의를 포기시키지 않으면은 이 조건은 안 되는 거구나. 환율 완전 자유화. 자, 중국 공산당이 환율을 통제합니다. 인민은행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정책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환율을 완전히 자유화해? 그러면은 수출 경쟁력은 어떻게 유지할 거며? 그러면 금융 주권, 환율이 시장에 의해서 국제 시장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금융 주권은 우리가 중국이 어떻게 공산당이 어떻게 확보할 거야? 이런 염려가 당연히 생기죠. 환율은 그래서 조금씩 자유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시 환율이라는 제도까지 왔어요. 옛날에는 완전히 옛날에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은 위안화가 두 가지였습니다. 외국인용 위안화, 그 내수용 위안화. 근데 이제는 통합되고 이제는 조금씩 완전히 그 민원행에 딱 정해주는 데서 고정환율제에서 이제 완전히는 아니지만 고시환율제로 넘어가긴 갔으나 완전한 환율 자유화는 불가능하다. 환율은 바로 수출 경쟁력을 왔다 갔다 하는 조정하는 일종의 조정장치입니다. 그 세 번째, 자본시장을 개방해라. 이게 지금 미국의 요구입니다. 자본시장 뭡니까? 중국은 지금 터였다고 하지만은 무슨 비자니 마스터니 이런 카드 못 씁니다.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쓰게 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 카드 사용을 승인해 줄 수 있는 은행 금융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왜? 지금은 중국의 인민은행인가? 중국의 그 카드를 완전히 통제하는 그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그 통제력은 바로 CCP, 그 중국 공산당의 핵심 권력이다 이거죠. 그것을 포기해? 자, 이제 마지막, 이거 세 개는 다 포기할 수 있어도 만약에, 심하게 이야기했어. 마지막 하나의 조건은 포기할 수 없다 이거죠. 지금 중국 제품이 싼 이유가 뭡니까? 중국 제품이 완전히 시장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가격 경쟁의 기본 토대는 중국 인민들이 저임금이라는 거죠. 중국 인민들이 실제로 최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농촌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일자리가 없어서 도시로 올라온 청년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20만 원 선을 받고 산답니다. 그 대신에 상해 같은 데 보면은 국제 수준의 최고 수준의 빌딩과 교통과 인프라가 움직이고 있고 그만큼 거기는 숙박, 음료, 기초 생활비가 비싸다는 거죠. 그런데 20-30만 원 갖고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석박사를 뜬 유학생들이 돌아가면은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받는답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은 중국 임금 작게 준다 이런 불만의 이야기 아니고 중국 인민들의 임금은 우리나라처럼 파업으로 노사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이번에는 얼마를 올려 하는 저임금 통제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미국은 이것이야말로 중국의 저가 상품의 원천이다 이거죠. 저가 상품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다. 그래서 중국 시장 개방해, 자유화해, 노동조합도 만들게 하고 노사 간에 합의해서 하도록 해. 이렇게 되면 중국 CCP에서 하겠습니까? 노동시장이 자유화되면 거기서 노동조합이 생길 거고 노동조합이 생기면 대규모 불만이 터져나오고 정치운동화하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을 흔들어 버릴 건데 그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트럼프 1.0 때 요구했던 불공정 무역 조건 시정 중에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조금씩 다 개방을 해왔지만 이 네 가지 체제 핵심 사항만큼은 중국 CCP인들 건드릴 수가 없다 이거죠.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이거를 트럼프가 딱 깨달았어요. 아무리 해도 중국 인민들의 저임금 누가 봐도 인권 침해지만 잘 살 수 있는 자기 노동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인권 침해지만 그것을
중국 CCP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요구는 할 수 있대 중국 CCP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더구나 불가능하다.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대안은 무엇이냐? 그 대안을 찾는 작업에서 고관세가 나오고 그리고 약달러와 강달러 패권 체제를 유지하려는 환율 정책이 나오고 연달아 파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더 큰 것은 더 큰 그 이유는 트럼프가 그러한 세계 체제를 새롭게 구성하고 WTO 체제를 수정이나 폐지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또 다른 그 문명의 전환기라는 그 점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의 중재로 이루어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그 배경을 보면 사실은 트럼프도 전쟁의 한 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트럼프가 1차 그 임기 때 적극적으로 중동에서 추진해온 전략이 바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전략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과 다른 이슬람 국가들,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을 평화 협정을 맺게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 협정,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그 1기 때 사실은 사우디와 카타르를 제외한 바레인 그리고 모로코 이런 여러 나라들과 이 이스라엘의 그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단계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단까지도 그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거의 합의까지는 했는데 불행히도 코비드 팬데믹이 터지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정권을 잃고 대선에서 패배하게 됐죠. 거기서 아브라함 협정은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선 바이든 대통령은 아브라함 협정을 거의 아주 거친 형태로 폐기했습니다. 뭐냐면은 대선 운동 때부터 바이든은 아브라함 협정을 비난하고 또 만술 왕세자가 그 사우디의 언론인을 터키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살인했다, 죽여버렸다. 이런 그 비난하면서 사우디를 맹비난했습니다. 이때 사우디는 이미 트럼프와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결심을 굳힌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사건 이후에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완전히 아브라함 협정 체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반미 전략으로 돌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협정을 맺고 에너지 동맹을 맺는 단계로까지 넘어갔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이란 그 전쟁 그 앞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2기 때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트럼프의 대중동 전략은 아브라함 협정 체제를 다시 공고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로코 그리고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사우디, 카타르까지 포함한 이런 그 중동 지역의 평화를 체제를 굳히겠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협정 국가들, 중동의 아브라함 체제를 완전히 구축하면서 그 시스템을, 그 체제를 미국의 안보 동맹으로 특히 에너지 동맹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트럼프의 전략이 있었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트럼프 1기 때부터 이란의 그 방공망을 완전히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 최근 걸로는 물론 그 바이든 때이지만 그때는 바이든 2024년도 4월에는 4.19 우리나라의 그 4.19가 기억되는데 그 4월 19일 날은 이란의 그 방공망 이스파한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방공망을 다 파괴해버리고 S-300 러시아의 그 요격 미사일 이런 것들의 방공 그 포대를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뒤에는 또 Days of Repentance라고 해서 참회의 날이라는 그 작전을 써서 이란 전역의 방공망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의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모사드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이번에 벌어진 그 라이징 라이언이라는 작전입니다. 이 라이징 라이언이라는 작전을 통해서 이란의 가장 크리티컬 포인트인
핵시설을 다 박살내버렸죠. 세 군데. 그 세 군데의 그 포로도, 나자스탄, 나탄즈, 그리고 이스파한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이란은 거의 무장 해제된 상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는 이란이 아주 또 강력한 영향을 갖고 있고, 또 그 후과가 반드시 미국에게 미칠 거라는 둥, 이스라엘에게 미칠 거라는 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공망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은 요번에 B2 폭격기가 GUB-57을 갖다가 싣고 적재하고 그 영공을 쳐들어갔을 때 그 조종사들이 한 이야기는 미사일 한 발 날라오지 않았고 한 번도 어떤 조준되는 경험도 없었고 어떤 그런 완전히 무력화된 전투기 한 대 떠지 못했다고 조종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저항이 없는 그런 영공을 갖다가 휘젓고 왔다는 거죠. 그 일은 이란이 그 방공망이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완전히 깨지고, 그리고 그 전투기와 폭격기가 영공을 침입해 들어오는 것까지 잘 감지 못하고 대응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숨겨놓은 전력이 있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약간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본다면 트럼프와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은 그의 보조를 잘 맞춘 팀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핵시설 포로들을 때리는 그 벙커버스트들, 그 벙커버스트가 B2의 폭격기에 실려서 와서 폭격을 함으로써 그 핵시설이 완파가 됐다는 최근의 그 판단은 완파가 됐다. 거의 완파가 됐다. 이런 그 판단이 쓰는 거죠. 이 정도로 굉장히 잘 짜여진 팀워크를 보여줬다는 것은 그 트럼프가 단순히 중재를 했다기보다는 트럼프도 그 팀의 한 일원이었다고 보고 있고, 그 트럼프가 노리는 바는 상당히 큰 규모에서 큰 그 거대 스케일에서 중동의 평화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평화체제를 다 함께 맺겠다. 이런 그 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이슬람의 그 일종의 근성이랄까, 아니면 또 성격이 잘 패배를 인정 안 합니다. 끈질기게 알라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겨지기 위해서 끈질기게 그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그리고 또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관습,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행. 아마도 끊임없는 잔파도들, 끊임없는 그 잔 공격들, 미군 기지를 향해서 로켓을 쏜다든가 이런 일들은 아마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못 된다는 거죠. 이미 메인 주축 전력들은 파괴돼 버렸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미국이 지금 압박하는 그 전략 목표는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 협정을 공고히 중동 지역에 공고히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란이 지금의 거의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이 이제 더 이상 중동 지역을 헤집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미 지나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습격하고 거의 1,몇백 명이나 되는 인질을 잡아 들어갔을 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마스는 완전히 괴멸되는 상태로 지금 현재 와 있죠.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헤즈볼라와 후티, 예멘의 후티 반군들이 또 이스라엘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이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들, 그리고 시리아 민병대들, 이런 무력 세력들, 국가는 아니죠. 무력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거의 내부의 반대도 무릅쓰고 네타냐후 수상은 강력하게 그들을 격파해 나가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의 수족들을 잘라버린 거죠. 중동 지역에 이란의 말 한마디면, 그리고 한번 눈짓 한 번으로 이렇게 테러를 일으키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이런 무장 세력들이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하마스의 그 습격 테러 이후로
이제 무력적인 능력들이 제거되어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본 것은 이란의 방공망과 기타 주축인 무력들이 파괴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 핵시설이 파괴되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정하게 됐죠. 자, 이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메네이가 이끄는 신정체제밖에 없습니다. 그럼 휴전을 통해서 이제 가야 될 길이 뭐가 남았을까요? 애초 트럼프가 원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타냐후가 원했던 그 아브라함 협정 체제로 나아가는 길이 남았다는 거죠. 아마도 이슬람의 그 끈질긴 그 전투력, 그리고 그 일종의 그런 그 파괴력, 테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그 알라 앞에서 어떤 그 신성한 순교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잡으면 계속 이렇게 나가리라 보지만, 만약에 이란이, 하메네이가 우리가 완전히 핵을 포기하겠어, 그 대신에 우리는 건드리지 말고 이대로 보존만 해줘, 이렇게 하는 협정을 트럼프는 바라고 있는데, 그 협정에 서명한다면은 아마도 그런 잔잔한 무력 충돌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다시 말하자면 이때까지 미국의 정책은 민주화, 인권의 문제를 가지고, 바이든도 언론인을 죽였다는 그 인권 문제, 가치 외교, 이걸 주장하면서 사우디와의 틀어지고 미국의 5.1 파동이 일어나고 야단났죠. 그런 민주화는 트럼프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너희들은 너희대로 살아. 그렇지, 그 대신에 내가 가는 길을 막지는 마. 이런 쉽게 말하면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동의 이란의 핵 포기 협정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트럼프가 가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 협정 체제로 가는 데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오늘 내일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 그 이슬람의 그 오랜 역사적 전통과 습성을 볼 때 일종의 그 모든 생활과 패턴, 또 그것이 이 알라 신에게 바쳐지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살고 있고, 꾸란에 의거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에서 강한 통제가 될 수가 없겠죠. 이란에서 그러한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치고, 아니면 핵포기 협정을 맺는다고 치더라도 그 지역마다 군벌들, 그리고 민병대들, 이런 집단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투쟁, 소위 자기들 말하는 투쟁, 이거는 막을 길이 없을 겁니다. 그것까지 싹 없어지는 시대가 과연 올까? 그렇다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군데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한다고 치고, 미군 기지에 공격이 일어난다고 쳐도 그게 대세에 지장을 줄까? 이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트럼프의 전략이 구현되어 가는 길, 바로 아브라함 협정 체제로 가서 전체적으로 마지막에는 트럼프가 바라는 마라라고 협정 체제, 전 세계 체제를 구축하고 골든돔 스트래티지, 골든돔 전략에 의해서 하나의 동맹국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로 차근차근 진행되지 않겠나 싶으네요. 휴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휴전 혹은 정전은 이스라엘과 이란 관계에서 볼 때 이란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는 거죠. 이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 이란을 그냥 둘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안보의 결정적인 위협이 바로 이란의 핵무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정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란의 핵 포기선언, 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문제인데,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언제나 될 거야, 가능할 거야,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런데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갖다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란의 핵 포기가 된다면,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그런 욕구를 가지고 핵 무기를 개발해서 이란 그 중동의 시아파와 수니파가, 사우디는 수니파의 대표 국가고 이란은 시아파의 대표 국가죠. 그 수니파인 사우디가 이란에게는 눈에 가시 같고, 또는 그 꾸란에 배치되는 그런 국가로 나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중동에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란이 핵 포기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아브라함 협정 서명 국가들과 트럼프의 문제가 됩니다. 트럼프는 제가 꼭 트럼프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란 말을 미국 하면 또 거기엔 또 많은 분파가 있고 그 헷갈리는 그 조류가 있으니까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냥 트럼프로 대표되는 그 세력들을 이제 일컫는다 이렇게 한번 규정하고 넘어갈게요. 이 트럼프가 아마도 머릿속에 그리는 것은 I2U2라는 체제입니다. I2U2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이란, UK, US I 2개, U 2개 이 국가들의 하나의 동맹체제입니다. I2U2가 튼튼히 자리 잡고 이 중동 지역을 평화를 고착시키자는 정착시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공동서명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 그런데 이것을 어디로 그냥 이 I2U2를 어디로 연결시키냐면은 IMEC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와 그 미들 이스트, IM 이걸 갖다가 경제회랑 이코노믹 코리더 IMEC라는 그 인도 중동 경제 회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중동에서 인도는 바로 인도양 하나 건너면 바로 그 인도가 바로 옆에 이웃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회랑을 인도와 그 중동의 경제 회랑을 구축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고 세계 전략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 전문가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게 좀 일반적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루지 않아서 좀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듣고 보면 이게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게, 이 IMEC, 그러니까 인도 중동 경제 회랑이 만들어지면 그 사이로 어떤 것들이 구축되어 있었나 하면은 중국 시진핑이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파키스탄을 거쳐서 다마스커스까지가 쭉 가는 이 1대1로 회랑이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1대1로 회랑을 인도와 중동이 딱 끊어버리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기는 좀 마땅치 않지만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벌어질 때 중국은 가장 중요한 그 전략 물자가 석유입니다. 탱커를 돌리고 비행기를 날리고 해야 될 이 석유가 중동에서 와야 되는데 첫 번째 루트가 이 1대1로 이 바다 쪽 해상 실크로드였습니다. 근데 이 해상 실크로드를 딱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중동의 패권 주자들이.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실려나가는 그 석유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이런 큰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해서 I2U2를 공고히 하면서 그리고 인도 중동 경제 회랑을 구축하는데 아마 앞으로 추후 이렇게 미국 트럼프의 그 임기 내에서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걸 지나가서 이걸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중동과 그 인도의 경제회랑이 이코노믹 코리더가 만들어진다고 치면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인도는 쿼드 국가인데 인도 태평양의 네 국가 그 인도 미국 일본, 호주 이 쿼드 국가인데 그러면 인도 중동 경제회랑은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은 다시 오커스라는 또 그 세계 전략으로 연결돼 가지고 사실은 한마디로 하자면은 이 모든 일들의 그 출발은 중국을 겹겹이 포위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에서 출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일반 이해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의 정책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어떤 정책은 시장을 부밍시키는 정책이고 어떤 정책은 다운시키는 정책이고 어떤 정책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상충해서 도대체 트럼프가 뭐를 노리고 있는지 그 속내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어떤 때는 하버드를 때리고 어떤 때는 중국을 때리고 어떤 때는 패권 뭐 이런 것을 주장하다가 어떤 때는 약달러를 이야기하고 달러 패권과 약달러는 거의 서로가 배치되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트럼프를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의 세계에서 거의 미국이라는 위치가
거의 패권적 위치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를 이해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는 과거의 세계화라는 현상을 이해 못해가지고 그냥 기업들이 멋대로 외화를 단기 외채를 빌리고 하다가 얻어맞은 그 외환위기 같은 일을 똑같이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트럼프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이 나가고자 하는 지금부터의 장기 전략을 우리가 이해하는 길이다. 그리고 미국의 장기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정교한 우리의 대응책을 짜내는 것이 한국의 어떤 생존 전략의 필수적인 지금 요소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트럼프의 행동들, 정책들, 그리고 발언들, 이런 것들이, 광인 전략이다. 광인 전략이 말이 편해서 그렇지, 점잖아서 그렇지, 미친개기 전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는 지경학적 전선, 지경학이라는 것은 지오 이코노믹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어떤 진영에 나누어서 하는 그런 하나의 전략들, 소위 말해 경제 패권의 문제입니다. 지경학적 직접 전선과 지정학적 전선, 정치, 군사, 외교적 패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념 패권을 노리는 이데올로기 전선. 이 트럼프는 이 세 가지 전선을 가지고, 이 공식을 가지고 트럼프의 행동과 정책을 보면 명확하게 트럼프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아주 잘 보입니다. 지경학적 전선에서 트럼프는 더 강한 글로벌 공급망, 여기서 중국을 하나의 세계 공급망 네트워크에서 배제해버리겠다. 그리고 제조업의 시스템을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관세 정책입니다. 고관세 정책과, 그리고 고관세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 소위 100%, 140% 이런 관세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중국에게 자기 의사를 정확히 보이는 겁니다. 너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불공정 무역 조건에 대한 수정 계획 없이,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시스템에 대한 수용 없이 중국 너희들은 아예 미국 시장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이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앞으로 미국은 약한 달러, 그리고 약달러를 갖다가 유지해야 돼. 그럼 약달러를 유지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이때까지 환율을 낮추고 약한 위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의 수출 경쟁력을 이겨왔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중국에 팔리게 만들고, 중국의 마켓에 가면은, 몰에 가면은, 미국의 몰에 가면은 거의 중국 제품들이 판을 치는. 왜냐면은 그게 싸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가면서 품질도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그걸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니까 공급자들이, 수입자들이 갖다 대는 거고. 트럼프는 그런 환율 조작, 위안화를 낮춰주는 환율 조작, 관세를 올리면 환율을 더 낮춰주고, 우회하고 이런 것들 장난을 중국이 더 이상 계속한다면 이제 중국은 우리하고 장사하지 말자 이야기입니다. 장사하지 말자. 무슨 소리야? 무역 적자가 약한 중국의 환율 조작 때문이었다고? 그래서 약달러를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 미시 경제에 아주 환율이나 또는 이자율이나 국채 이자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그런데 딱 시야가 갇혀 있는 이 미시 경제 분석가들, 주식 시장을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약달러를 하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신뢰가 잃어버리고, 누가 달러에 투자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미국의 국채를 사?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트럼프 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 이런 이야기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달러 패권이, 미국이 달러 패권인데 약달러를 하면서도 트럼프는 더 강한 달러 패권을, 더 강한 달러가 아니고 더 강한 달러 패권을 갖다가 구축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는 명백히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달러 패권이라는 거는 달러를 전 세계 국가가 다 쓰도록 하는 세계 시장의 공용 화폐로 만드는 게, 기준 화폐로 만드는 게 바로 달러 패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달러 패권을 갖다가 더 강하게 지고 가면서, 장악하면서 달러 자체는 약달러로 만들겠다. 이것이 미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고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고, 오늘 어떤 발표가 나왔는데 이자가 올린데 내린데, 연준에서 올린데 내린데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건 앞뒤 말이 안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완전 쾅 부딪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달러 패권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달러 패권을 위해서는 달러가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세계 시장에 각국이 달러 유동성이 충분할 정도로 달러를 갖다가 각국 중앙은행이 그 리저브 그러니까 비축해 두고 있고 여기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팔거나 지급하고 할 때 필요가 있을 때 달러를 지급해 주는 이런 것들이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야 됩니다. 이 미국이 달러를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메커니즘 그 구조는 무역 적자를 통해서 밖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무역 적자를 갖다가 미국이 무역을 적자를 보면은 그 무역에서 다른 상대국은 달러를 벌게 됩니다. 흑자를 통해서. 그럼 그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면 그것을 중앙은행에서 비축하고 민간으로 뿌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달러 패권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약달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가능해. 일반 그 전통적 그 미시 경제학자들은 불가능이야. 그러한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내려는 것 갖다가 전문 용어로 트리핀 딜레마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역 적자 없이는 달러 패권이 유지될 수 없어. 미국은 억울해도 무역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면은 무역 적자를 봐야 돼. 이런 이야기인데 트럼프는 아니야. 그 달러 패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달러 패권이야말로 미국을 상징하는 그 체제야. 그런데 약달러를 해서 무역 적자 안 하겠어. 우리가 지금 무역 적자 경상수지 흑자로 해서 지금 국가 부채가 얼마인데 1조 2천억 달러 정도 돼요. 한 1년에 나가는 그 이자가 우리나라 그 670조 정도의 그 국가 예산이니까 1년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만큼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와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길을 이제 하나의 그 국가 간 WTO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니까 국가 간의 양자 간 국가 체제로 해서 이걸 만들어내겠다는 게 이제 지경학 전선에서의 그 경제 패권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한마디로 말을 하고 협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트럼프는 궁극적으로 말을 하고 협정에 각국 그 주요 국가들을 서명하게 만들고 가입하게 만드는 게 그 이번 이 트럼프 2.0의 주된 전략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약달러, 강한 달러 패권 그리고 이거 새 공급망을 갖다가 갖고 올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첫 번째가 미국에 지금 텅 비 있는 러스트 벨트 제조업이 다 지금 중국으로 날아가고 해외로 날아갔는데 이 제조업 다시 다 들어와야 합니다.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 뭐 여러 산업들 다시 옛날에 그 재래식 전통 산업들 다 다시 들어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현대 자동차도 나갔고 현대 제철도 나갔잖아요. 현대 자동차가 지금 그 조지아에 그 지어놓는 그 자동차 공장을 보니까 우리 한국의 현대 자동차의 한 2배 정도 규모인데 그 2배 정도 규모의 행정직하고 다 관리직 다 합치고 현장직까지 다 합쳐서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나머지는 뭐냐 전부 다 로봇이에요. 로봇은 자본제죠. 이거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번 사놓으면은 완전히 그 녹슬어 망가질 때까지 아무 불평 없이 24시간 계속 일하는 존재죠. 전부 로봇이 들어가서 검사는 그 보스턴 로보틱스의 개처럼 생긴 것들이 다 검사하고 용접 잘 됐는지 검사하고 칠 잘 됐는지 검사하고 그리고 또 부품을 갖다가 옮겨주는 것들 선별하는 것들 정리하는 것들 다 휴머노이드들이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인건비 높아서 제조업 안 돼 하는 말은 이제 옛말이 돼버렸대. 오히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기존의 다른 그 공장의 그 노동자들, 근로자들보다 더 높은 임금으로 그 800명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충분히 남는다. 두 번째, 로봇들은 파업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봇이 좀 더 상했구나, 노후화됐구나, 폐기하면 그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그 불법적인 그 해고 재판하고 뭐 파업하고 이런 일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사람은 물을 겁니다. 그게 좋은 일이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할 문제는 아니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 향후 미래 세계의 어떤 그런 구조들 한번 논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의 미국으로의 제조업 초빙, 온쇼어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차근차근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제조업이 튼튼해지면은 다시 말해서 중국이나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길 때 그럴 때 철강이라든가 이런 걸로 자체 제조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고 또 동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만들어내는데 초기에 10,000대, 20,000대 수준에서 1년 지나서 12만 대 수준으로 옮기고 그 다음부터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휴머노이드를 생산하겠다고 앨런 머스크가 발표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퀀텀 컴퓨팅 시대가 돌아오고 그 퀀텀 컴퓨팅에 기반한 AI가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로봇이 과거의 로봇이 아니다 이거죠. 그냥 뭐 덤블링이나 하고 그런 깡통 로봇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로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로봇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각 가정마다 한 대, 두 대씩 갖다 놓고 누구는 설거지 시키고 누구는 청소시킬 건데 누구는 쓰레기 버리러 가고 이렇게 할 그런 시장을 미국이 제조업이 없다면, 제조업 기반이 없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모든 그 기술, 지식 기반 소프트웨어는 다 미국에서 개발했고 수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 제조업 시장을 먹질 못한다면 다음 차기 문명, 퀀텀 문명에서 퀀텀 기술의 시대에서 그 시장은 누가 갖고 갈 거냐 생각만 해도 트럼프는 끔찍하다 이거죠. 그건 중국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거는 안 된다 이런 것이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경학 극전선에서는 첫 번째 정리하면은 약달러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달러 패권을 쥐고 갈 거야.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이 질 거야 앞으로. 그것이 바로 경제 패권을 노리는 지경학 전선의 트럼프의 노림수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파이낸셜 거버넌스 세계가 우리는 사람들은 마르라고 협정 체제다 혹은 마르라고 협정 세계 체제 구상이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세계 체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WTO 체제를 폐지하겠다는 거죠. 폐지하거나 완전 수정하거나. WTO 체제는 중국과 글로벌리스트에 의해서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트럼프 팀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트럼프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저 친구 진짜 트럼프 팬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트럼프를 정확히 알자는 것은 트럼프를 극복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에 대한 분석을 하고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던데 이 뒤에 속내는 무엇인지 이렇게 분석을 해나가는 겁니다. 트럼프 여러 발언과 정책들을 모아가지고 그가 군사, 외교, 정치, 경제적으로는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는 어떤 세계를 어떤 그 질서를 꿈꾸고 있냐 이걸 한번 해보면 한마디로 딱 골든돔 전략이다. 다시 말해서 골든돔은 이미 여러분들도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골든돔이죠. 미국을 지금 트럼프가 발표한 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처럼 촘촘한 그 미사일 요격 체제를 짜서 미국을 향해 들어오는 모든 그 ICBM이나 공격을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도움을 씌우듯이 이렇게 뚜껑을 씌우듯이 도움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어떤 외부의 적으로부터 철저하게 철통처럼 막아버리겠다는 게 골든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골든돔을 보면은 그거 저 어떻게 만들 건데 이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스타링크라는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지금 우주 궤도에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그 스타링크를 사용해서 많은 정보를 받아내고 그리고 또 탄도탄을 갖다가 유도해내고 하는 것을 스타링크에 많이 의존했죠. 그런데 그 스타링크는 민수용, 민간용이고 그리고 스타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타쉴드는 군용입니다. 모든 들어간 부품이나 또는 그 작전 범위가 군대의 밀리터리 유스에 알맞게 적화되어 있는 게 스타쉴드입니다. 이 스타쉴드가 이 우주궤도 지금 저궤도 위성궤도에 거미줄같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미국이 앨런 머스크가 민간 기업이. 그런데 그 스타쉴드와 스타링크를 갖다가 잘 이용해서 어디서 지구 어디서 뭐가 떠난지를 개미 한 마리까지 움직이는 것까지 감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ICBM을 딱 발사하는 순간이나 발사대를 딱 드는 순간에 이미 포착해서 거기에 대한 요격과 지상 요격과 우주 요격까지 감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성능이 약해서 우주 요격 위성이 아직은 안 되는데 물론 지금도 우주 요격은 직접적인 직격 그러니까 미사일을 사용해서 직격하는 것은 지금 우주에도 지금 요격 위성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 트럼프는 강력한 레이저를 써서 우리 스타워즈에 보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구현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레이저의 그 위력이 뭐 우리나라 군대들도 그걸 개발했다 해서 들어오는 불태워버리는 걸 갖다 보여주긴 봤습니다만, 미국 회사에서 만드는 레이저는 진짜 어마어마한, 물론 공장의 그 지상의 그 설비에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레이저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성에 그런 전력을 실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지, 레이저의 그 성능은 이미 그만큼 다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 골든돔 전략입니다. 근데 한번 이거 미국이 이제 이 그림은 조선일보에 나오는 그 개념도입니다. 그 제가 그냥 따갔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걸 좀 생각을 좀 확장해 보시죠. 만약에 미국만이 아니라 위성은 전 세계 전 지구를 감싸고 있으니까, 자, 마르라고 협정에 서명하는 나라들은 우리가 지켜줄게. 지상에 있는 방위비는 올려. 뭐 GDP의 2% 지금 현재까지 협의했지만 5%까지 올려. 지상의 방위는 너희들이 각국은 자기가 책임져. 단 탄도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요격 체계에 의한 그러한 습격, 그러한 공격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우리 골든돔이 막아줄게. 전 지구를 감싸는 골든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비유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봅시다.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어요. 핵을 가진 자와 핵을 가지지 않은 자는 거의 어른과 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비대칭이라고 하죠. 비대칭 전략이라고. 그런데 트럼프가, 자, 마르라고 협정에 서명하면은 약달러와 강달러 체제, 강달러 패권을 만드는데 서명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골든돔으로 완전 골든돔 우산을 씌워줄게. 이러면은 우리나라가 과연 그 마르라고 협정에 크게 손해도 안 볼 거 서명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I2, U2 같은 중동의 평화협정을 맺었던 국가들이 거기에 서명 안 할까요? 그렇게 됨으로써 트럼프는 이 골든돔 전략과 지정학적 전략과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결국은 마르라고 협정 체제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 세계가 지금 미중러 대전략 그 3대 축으로 움직이되, 거기에 또 이란을 중심으로 한 여러 불량 국가들이 지금 북한을 포함해서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고, 그 대진영으로 나눠서 신냉전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뭐 한국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풍토적인 면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저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신냉전에서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신냉전 퀀텀 패권 쟁탈전이라고 해서, 신냉전이라는 개념을, 그 본질이 뭐냐, 이게 무슨 옛날처럼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이런 싸움 아니다. 이 퀀텀이라는 문명 전환기에 이 패권을 장악하고 다음 질서의 지배적인 그 국가 위상을 누리기 위한 피 터지는 싸움을 지금 세계가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돌이켜보면 참 답답한 점이 굉장히 많죠. 일일이 다 말하다가는 안 되겠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이런 데 좀 더 가도록 의사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양자 물리학에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이 사회 전체를 위한 거대 담론을 좀 더 개발해내고, 이 시기가 그런 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문명 전환기, 퀀텀 모프의 시기, 퀀텀 모프 스트레스가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기.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 후가 미래에 아주 안전한 항구에 잘 정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책 꼭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쓰여 있습니다. 단지 트럼프에 관해서만은 이 책 쓰던 시기가 트럼프 당선 이전이니까 거기엔 조금 부족하게 써 있지만,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무엇을 성취하려고 했는가 하는 얘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좀 미쳤다, 미친 놈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를 노리고 있는지, 미국이 뭐를 노리고 있는지, 우리가 그 노리는 자리에 가서 먼저
선수를 칠 수가 있고, 앞으로 문명이 이렇게 변한다면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산업이 이머징, 부흥하는 산업이고 어떤 산업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5년, 6년 내에 깔아앉을 건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데도 거대 담론의 시각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피해야 될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도 거대 담론의 시각이 필요하다. 꼭 한번 책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